집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며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 나는 방 안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런데 현수의 발걸음이 태풍처럼 집안을 흔들며 다가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거친 목소리가 거실을 메아리쳤다. 나는 접던 옷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다. 42이 된 아들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두 주먹은 꽉 쥐어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진한 갈색 눈동자가 차갑게 나를 꿰뚫었다. 왜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서 마트에서 계산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했대요. 나는 문턱에 서서 얼어붙었다. 70 평생 어려운 순간마다 침착함을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 아들이 내 집에서 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현수야, 목소리 낮춰. 우리 서로 배운 사람 아니니? 그래, 내가 비밀번호 바꿨다. 그 카드는 내 거니까. 어머니 거요? 가족끼리인데 그렇게 선을 그으세요? 아들이 두 걸음 다가오자 내 뱃속이 움켜쥐어지는 듯 긴장이 몰려왔다. 카드는 내 이름으로 된 거다. 내 돈이지.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수진이가 산 건 집안 살림에 필요한 것뿐이었어요. 음식, 세제, 생활용품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이미 명세서를 확인했으니 알았다. 화장품에 20만 원, 옷에 30만 원, 고급 한식당에서 50만 원.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진 않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어른답게 대화로 풀자. 하지만 아무나 마음대로 쓰게 할 수는 없어. 아무나? 제 아내가 아무나요? 어머니 며느리예요. 나는 오래된 안락의자에 앉았다. 현수를 젖 먹이던 때부터 내 곁에 있었던 의자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수진이는 언제든 집에 올 수 있어. 하지만 내 신용카드는 집안 공동 서비스가 아니야. 현수는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신발로 마루를 쾅쾅 울렸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이맨 땀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 평생 남 도와주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이 필요할 때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그 말은 고함보다 더 날카로웠다. 인색하다니. 아버지 잃고 혼자 애 키우며 2배로 일해서 대학 보내고 전세금도 보태준 사람이 바로 나인데. 현수야,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리고 내 결정이야. 그걸 존중해 줘야지. 왜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바꾼 거냐고요? 명세서를 확인했는데 내가 모르는 지출이 많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목에 핏줄이 선명히 드러났다. 수진이는 항상 어머니 허락받고 쓴다고 했다 했는데요?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현수는 내가 뺨이라도 때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 아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다. 어머니가 괜히 의심이 많아지신 거예요. 재산 관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말은 벼락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쳤다. 아들이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다니. 현수야, 이젠 나가라. 비밀번호 불러주기 전엔 안 나가요. 아니, 절대 안 된다. 나는 단호히 눈을 맞췄다. 무언가 필요하면 네가 직접 내게 말해라. 현수는 현관문으로 향했다가 멈췄다. 목소리가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대로 끝날 줄 아세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만큼은 분명하다. 문이 쾅 닫히며 진동이 남았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다. 손이 떨리고 숨이 고르지 않았다. 베란다에 있는 난초에 물을 줘야 했지만 힘이 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현수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타이어가 날카롭게 끼익 소리를 냈다. 40년 어머니로 살아온 끝이 이토록 무겁다니.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납덩이 같은 침묵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감자를 꺼냈다.
배가 고팠다기보다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요리는 언제나 나를 지켜준 피난처였으니까. 늦은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현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화가 난 눈빛은 익숙했지만 오늘의 냉기 어린 눈빛은 달랐다. 마치 나를 투명하게 꿰뚫어보고 더 이상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햇살 가득한 오후는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다. 30년 동안 나를 지탱해 준 건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선물해 준 오래된 커피포트로 커피를 내리고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늘 정돈된 예측 가능한 안전한 삶이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현수가 12살이었을 때 나는 알았다.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건 구조와 질서뿐이라는 걸. 식사 시간, 공부 시간, 잠자리 시간, 분명한 규칙과 선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것이야말로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길이라고 믿었다. 서울 외곽의 2층 집은 40년 동안 우리의 피난처였다. 내가 현수를 가진 채 남편과 함께 대출로 산 집이었다. 방마다 사연이 있고 구석마다 기억이 남아 있었다. 현수가 처음 걸음을 뗀 뒷마당, 수없이 밥상을 차렸던 부엌, 매년 생일을 축하했던 거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옆집 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2달 동안 반찬을 날라드렸고 맞은편 아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 그것이 곧 남편의 빈자리를 기리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현수는 착한 아들이었다. 성실하고 공손하며 다정했다. 25에 첫 직장을 얻었을 때 나는 뿌듯했다.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다. 그는 내 세금을 처리해 주었고 나는 매주 일요일 따뜻한 국을 끓여 주었다. 늘 함께 웃고 지냈다. 모든 게 달라진 건 현수가 수진을 만난 이후였다. 처음 그녀를 소개받은 날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현수가 10대 때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들어왔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화려한 네일, 세련된 원피스.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인생의 반쪽, 수진이에요. 수진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지만 시선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으며 경계하는 듯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현수 씨가 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손을 잡는 힘은 단단했지만 차가웠다. 저녁 식사 동안 그녀는 내 음식을 칭찬했고 마당의 국화에 대해 물었으며 가족 사진에 관심을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괜찮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이후 몇 번의 방문도 즐거웠다. 꽃을 사오고 설거지를 도와주며 명품 매장에서 일하며 겪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수가 행복해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웠다. 나는 절반의 비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탰다. 외아들이자 유일한 혼사였으니 기꺼웠다. 드레스, 꽃, 음식, 음악까지 전부 수진이 선택했고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었다. 처음 몇 달은 일요일마다 부부가 집에 와 점심을 함께했다. 신혼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집안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그러나 작은 부탁이 조금씩 시작되었다. 어머님, 이번 달에 집세가 좀 빠듯해서요. 잠깐만 빌려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엄마, 이번에 수진이가 직장에 입을 옷이 필요해서요. 다음 달 상여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처음엔 20만 원, 그 다음은 30만 원, 점점 커져 50만 원, 100만 원, 늘 같은 말, 곧 갚을게요. 반년이 지나자 내가 빌려준 돈은 5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일요일 밥상에서 그 얘기를 꺼내자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우리가 안 갚을 줄 아세요? 왜 가족끼리 돈 계산을 그렇게 따지세요? 가족이지. 그렇지만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곧잘 나섰다. 어머님 말씀 맞아요.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겼네요. 제 카드 드릴 테니 담보 삼으세요.
나는 그저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그들의 카드만 받아들고 말았다. 며칠 후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제 카드가 막혀서. 엄마 약을 사야 하는데 오늘 하루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흔쾌히 내 카드를 건넸다. 단 하루 약값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확인한 명세서에는 약국 20만 원뿐만 아니라 화장품, 옷, 한정식당 사용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다음 날 내가 묻자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세일하는 걸 보고 그만. 내일 꼭 갚을게요.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급한 일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동생 생일 선물, 결혼식 구두, 결혼 기념일 선물, 언제나 급하고, 언제나 사정이 있고, 언제나 바로 갚겠다는 약속뿐이었다. 1년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셀 수도 없었다.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야기할 때마다 현수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엄마, 왜 이렇게 속 좁으세요? 돈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앞가길 만들어 가는 중인데. 속 좁다니? 그 말이 몇 주 동안 마음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일요일 식탁은 이제 웃음 대신 돈 얘기뿐이었다. 생활비, 연체된 공과금, 차를 바꾸면 얻을 기회들. 내 집이 점점 무겁게 변해갔다.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생활이 나아질 거예요. 수지는 새로 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서울 강남 쪽으로 이사하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거야. 현수는 내가 끓여준 찌개를 3번째 퍼 담으며 덧붙였다. 나는 말없이 들었다. 그들의 말은 결국 또 다른 돈 이야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은행 명세서를 살펴보다가 몸이 굳어졌다. 지난 반년 동안 내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 내 평생 저축이 현수와 수진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빠르게 증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얼마를 잃었는지, 얼마나 빌려줬는지, 이 상태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따졌다. 30년 동안 지켜온 아침 습관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커피는 쓰기만 했고 화분의 잎은 시들어 보였고 집안의 고요함은 형벌 같았다. 그 뒤로 몇 달은 느린 고통의 연속이었다. 매주 새로운 급한 일이 생겼다. 늘 내 카드가 필요했고 내 카드 사용은 언제나 내가 허락하지 않은 지출로 변했다. 어머님, 현수가 편도선염이 생겨서 항생제를 사야 해요. 약값이 너무 비싸요. 수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1시간 뒤 내 휴대폰엔 옷가게에서 40만 원 결제 알림이 떴다. 내가 따지면 수지는 늘 이유를 댔다. 속옷이 너무 낡아서요. 특별 세일이었어요. 3장에 1장 값이라서 놓칠 수 없었어요. 언제나 핑계가 있었고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정직한 아들을 키웠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내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요일 점심자리는 언제부터인가 재정회의처럼 변했다. 수지는 다음 달 필요한 지출 목록을 마음속에 준비해와서 늘어놓았다. 현수 사촌이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요. 새 옷이 꼭 필요해요. 사촌 결혼식이라니. 현수는 외아들이었지만 친척들과는 늘 가깝게 지냈다. 그는 밥만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은 동조였다. 드레스랑 구두 값으로 50만 원만 부탁드릴게요. 현수 집안이 다 모이는데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관심도 없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50만 원이라니. 거절하려고 하자 현수는 새 전략을 꺼냈다. 엄마,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이게 다 제 일과 연결돼 있어요. 그의 직장은 중견기업의 회계팀일 뿐이었고 화려한 사교 모임과는 전혀 상관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다. 괜히 인색한 늙은이처럼 들릴까봐.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마당 화분에 물을 주던 중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김 여사님, 카드에서 이상 결제가 확인돼 연락드립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100에 20만 원 사용 내역이 있는데 고객님이 승인하신 건가요? 나는 숨이 막혔다. 전자제품이라니? 나는 그런 걸 산 적이 없었다.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제 취소해 주시고 카드도 정지시켜 주세요. 새 카드를 보내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120만 원. 수지는 이틀 전부터 내 카드를 갖고 있었고 말하길 두통약을 산다고 했었다. 20분 후 전화가 울렸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카드가 막혀서 지금 마트에서 계산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네 카드가 아니야. 내 카드지.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결제가 있어서 막은 거야. 허락하지 않았단요? 다 필요한 거였어요. 전자제품이 필요했다는 거니?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억지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 그건 현수일 때문에 노트북이 고장나서 급하게 새 걸 샀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았니? 어차피 반대하실 거잖아요. 어머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이유를 만들어 거절하시잖아요. 그 말은 따귀처럼 내 뺨을 후려쳤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의 생활을 떠받쳐온 내가 이제는 악인이 되어 있었다. 수진아, 집으로 와라. 직접 얘기하자. 못 가요? 카트가 가득 차 있는데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현금 가져오셔야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1시간 동안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다. 수진, 현수, 또 수진. 나는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식탁 위에 지난 6개월치 명세서를 펼쳐놓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월에 5천만 원이던 저축은 6월에 2,60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식비, 명품 의류, 향수, 미용시술, 여행. 그들의 소비 중 기본적인 생활에 해당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현수와 수진이 노크도 없이 집에 들어왔다. 엄마, 카드에 무슨 일이에요? 현수는 화보다는 지친 표정이었다. 내가 승인하지 않은 결제가 있어서 막은 거다. 수지는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다. 어머님, 그건 다 상의 드린 거였잖아요. 깜빡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잊지 않았어. 120만 원짜리 컴퓨터라니. 현수 씨가 일 때문에 필요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넌 약값이 필요하다 했지. 현수는 한숨을 쉬며 안락의자에 앉았다. 엄마,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약도 필요했지만 매장에 가보니 세일이 엄청난 거예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120만 원짜리 세일.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엄마, 그건 특가였어요. 보통 200만 원짜리인데 120만 원이면 싸게 산 거예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키웠다고 믿어왔던 아들이 충동적인 100만 원대 지출을 당연한 듯 합리화하고 있었다. 현수야, 그건 급한 일이 아니야. 사치야. 사치란요? 일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럼 내 월급으로 사.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퍼덕였다. 역시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우리가 도움 요청할 때마다 죄인 만드는 법을 아세요. 내가 죄인 만드는 게 아니야. 그저 내 돈을 존중하길 바라는 거지. 왜 늘 당신 돈, 당신 돈만 강조하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돈은 함께 쓰는 거죠. 아니, 그건 내 돈이야. 40년 동안 내가 일해서 모은 거다. 현수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조급함이 묻어났다. 엄마 마음은 알지만 우리 사정도 이해해 주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엄마의 지원이 꼭 필요해요. 나는 이미 2년 동안 도와줬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3천만 원이라니요? 수지는 얼굴이 상한 듯 반박했다. 나는 식탁 위에 펼쳐진 명세서를 가리켰다. 여기 다 적혀 있어. 확인해봐. 그들은 다가오지도 않았다. 현실을 보는 게 두려운 듯 했다. 엄마,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든 엄마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카드를 막아버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당하는지 아세요? 그건 내 카드가 아니야. 내 카드다. 가족 카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내 돈이 내 동의도 없이 공동재산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마당을 바라보았다. 국화는 활짝 피어 있었고 장미는 담장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내가 정성껏 가꾼 것들은 모두 잘 자라고 있었는데 내 아들과의 관계만은 왜 이토록 삐걱거릴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 혼자 있고 싶다. 엄마? 현수가 망설였지만 나는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발소리가 현관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진 않았으면 해요. 문이 조용히 닫혔다. 이번엔 고함도 쾅 닫는 소리도 없었다. 다만 완벽한 가족이라는 내 꿈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만 남았다. 그 후 사흘간 집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전화도 불쑥 찾아오는 발걸음도 없었다. 그들이 내 결정을 바꾸길 기다리는 듯했다. 금요일 아침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다 결심했다. 이제 현실을 끝까지 마주할 때였다. 2년 동안 회피해온 내 재정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화면에 뜬 숫자가 내 가슴을 내려쳤다. 2년 전 5천만 원이던 저축은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다. 나는 지난 24개월치 명세서를 모두 출력했다. 프린터가 20분 동안 쉴 새 없이 종이를 뱉어냈다. 한 장, 또 한 장. 보석가게, 명품 의류, 스파, 전자제품, 화장품, 향수, 여행. 어디에도 내가 허락한 기억은 없었다. 서랍에서 문서함을 꺼내 여권, 등기권리증, 보험 서류들을 확인하다가 심장이 얼어붙었다. 내 신용카드 앞뒷면을 그대로 복사한 종이가 나왔다. 뒷면 CVC 번호까지 적힌 선명한 복사본. 모서리엔 낯익은 글씨가 있었다. 비상용 수진. 언제,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와 이런 걸 만든 걸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뵙지 못해 보고 싶었어요. 처음 결혼 초기에 쓰던 달콤한 목소리였다. 무엇인가를 원할 때 꺼내는 음성.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니? 작은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카드 뒷면 번호 기억하시죠? 온라인으로 결제 좀 하려는데 카드가 안 보여서요. 세상이 멈춘 듯했다. 이미 내 카드 복사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보안 번호까지 아무렇지 않게 물어오는 그녀.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수진아, 카드 지금 어디 있어? 어머님께서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비상용으로요. 나는 그런 허락을 한 기억이 없었다. 잠깐 빌려준 날들, 하루 이틀짜리 사정들은 기억나지만 영구적으로 맡긴 적은 없었다. 수진아, 당장 카드 돌려줘야겠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그녀의 태연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움켜쥐었다. 이제는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어머님, 그러면 저희가 급할 때마다 전화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 급하면 매번 내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럼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집으로 갈게요. 아니, 수진아, 그냥 카드만 돌려줘. 아뇨, 가겠습니다. 뚝, 수화음이 끊겼다. 20분쯤 지났을까. 창밖에서 현수차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고함도 억지스러운 발걸음도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 혼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본능은 거부하라고 외쳤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지갑에서 내 카드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돌려드리기 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왜 갑자기 우리를 못 믿게 되신 건지, 왜 우리가 남처럼 느껴지시는지. 나는 변한 게 없어. 다만 내 돈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야.
우리를 경계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수지는 거실을 서성이며 액자와 쿠션을 만졌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요즘은 저희를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적대가 아니야. 단지 내가 허락하지 않은 지출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2년 동안 가족이 되었는데도 아직 저를 남처럼 보시는군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수진아, 넌 내 며느리다. 하지만 내 돈은 여전히 내 것이다. 그녀는 내 옆으로 더 다가와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해요. 80 가까운 나이가 되면 원래 돈 문제에 더 예민해지고 괜히 걱정이 많아지죠. 나이 때문이라니. 그 말이 협박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게 무슨 뜻이니? 나쁜 뜻은 아니에요. 다만 연세가 있으니 불안감이 커지신 거겠죠. 괜히 의심도 많아지고요. 편집증. 현수가 쓰던 단어가 떠올랐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내 가족을 도둑으로 본다며 편집증이라니. 나는 그저 내 카드를 돌려받고 싶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카드를 내밀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러면 앞으로 많이 번거로우실 거예요. 한밤중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어머님을 귀찮게 해야 할 텐데요. 괜찮다. 그때그때 직접 얘기해라.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지실지. 나는 현관까지 그를 데려갔다. 나가기 전 수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여겼는데 이제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시네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넌 내 며느리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돈까지 너희 것 되는 건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내가 편집증에 걸린 걸까? 아니면 이제야 현실을 본 걸까? 책상 위에 있던 카드 복사본을 다시 꺼내 빛에 비추어 보았다. 앞뒷면은 물론 보안번호까지 적힌 완벽한 복사본.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든 흔적이었다. 월요일 아침 등기로 은행에서 온 상세 내역서를 받았다. 5장에 걸쳐 찍힌 거래 기록. 2회 동안 2,500만 원 넘게 빠져나간 흔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옆에 두고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었다. 내가 자는 새벽 시간,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도시에 있는 매장에서 심지어 새벽 3시에 현금 인출까지 있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누가 어떻게 돈을 뽑아간 걸까? 두려움에 손이 떨렸지만 결국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 카드가 내가 쓰지 않은 시간에 사용됐더라. 잠시 침묵.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자고 있던 새벽 3시에 현금이 빠져나갔어. 그건 택시비가 급해서 인출한 거예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석 달 동안 6번, 총 18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다. 엄마, 저희를 왜 죄인 취급하세요? 가족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목이 메어왔다. 나는 너희를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다. 그저 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고 단호해지고 있었다. 엄마, 우리 지금 갈게요. 뚝, 수화음이 끊겼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속이 뒤틀리고 또다시 충돌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은행에서 받은 내역서를 다시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름 끼치는 기록을 발견했다.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곳에서 결제된 내역. 오후 8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에서 20만 원. 동시에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의류 매장에서 30만 원. 한 사람이 동시에 결제할 수 없는 기록이었다. 그 말은 누군가 내 카드를 더 복제했다는 뜻이었다. 40분 뒤 현수와 수지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들어왔다. 몇 년 전 비상용이라며 건네준 열쇠로. 엄마, 얘기 좀 해야 돼요. 현수는 앉기도 전에 말했다.
수지는 예전처럼 미소조차 없었다. 팔짱을 낀 채 단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어머님, 이제 상황이 도를 넘었어요. 의심, 추궁, 집착적인 확인.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 멋대로 쓰이는 거다. 우릴 사기꾼 취급하지 마세요. 현수가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명세서를 탁자 위에 밀어냈다. 그럼 이걸 설명해봐라.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 결제. 현수는 종이를 훑다 말고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아, 그건 말이죠.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제가 식당에 있었고 현수가 제 선물을 사러 옆 매장에 갔던 거예요. 몰래 준비하려고 두 카드로 동시에 결제한 거죠. 두 카드라니? 내 카드까지 왜 썼어? 그날 현수 카드가 막혀서요. 급한 김에 어머님 카드로 했던 거예요. 너무 완벽한 변명이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하지만 나는 증거를 내밀었다. 서랍에서 꺼낸 내 카드 앞뒷면을 복사한 종이. 모서리엔 분명히 수진의 글씨가 있었다. 비상용 수진. 이건 뭐니? 이 복사본. 수진은 마치 처음 보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거요? 혹시 원카드를 잃어버리면 대비하려고 만든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그럼 또 다른 복사본도 만들었니?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이 새벽 현금 인출은 어떻게 설명할래? 석 달 동안 6번, 3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 현수가 벌떡 일어나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우리를 도둑 취급하면서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나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지키는 거다. 누구한테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머님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변덕, 의심, 성격 변화. 이건 나이 탓일 수도 있고 치매 초기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 아니에요, 엄마. 현수가 낮게 말했다. 그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우셨는데 지금은 의심만 하시잖아요. 나는 종이를 쓸어 올려 식탁에 펼쳤다. 이게 다 내 집착이라고? 이 숫자들이 다 내 망상이라고? 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엄마, 가족끼리 이렇게 꼼꼼히 계산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호의라 부른다고? 3천만 원 넘는 돈을 호의라니. 수지는 종이를 집어들더니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증거 따위 없어도 우리한테 맡기셔야 편해지실 거예요. 나는 치를 떨며 외쳤다. 그럼 몇 장이나 더 복사했는지 솔직히 말해라. 없다니까요. 현수는 마지막으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딱 한 달만 더 카드를 맡겨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도 못 믿으시겠다면 그땐 영원히 요구 안 할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어머님,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저희를 믿어보세요.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부탁 같았지만 속내는 명령이었다. 은혜를 가장한 강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가족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하나잖아요. 현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우리도 거리를 두겠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 문 앞에서 수진이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님, 가장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제가 2년 동안 친엄마처럼 모셨는데 이제 저를 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속으로 다짐했다. 가족은 맞다. 그러나 내 돈은 결코 너희 것이 아니다. 엄마, 결국엔 저희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가족 없으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문이 닫히자
나는 식탁 위에 흩어진 명세서들과 함께 앉아버렸다. 숨조차 무겁게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돈 때문에 가족을 망가뜨리는 망상적인 엄마일까? 아니면 아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불쌍한 노인일까?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두려웠다. 그 뒤 일주일 동안 현수와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매일같이 걸려오던 돈 부탁 전화, 갑작스러운 방문, 급한 일이라며 카드 요구하던 일들이 사라졌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편안했다. 전화벨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마당에 국화에 물을 주고 조용히 책을 읽고 혼자만의 반찬을 차려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닷새쯤 지나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벌처럼 느껴졌다. 혹시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일까? 내가 굴복할 때까지 고립시키는 것. 토요일 아침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손수건에 쌓여있던 목걸이를 발견했다. 남편이 결혼 10주년에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였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흠 하나 없이 빛났다. 그날 밤 남편이 서툴게 잠금새를 채워주며 떨리던 손길이 떠올랐다.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인에게 절대 내 가치를 잊지 말라고. 나의 가치? 언제부터 내가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을까? 목걸이를 걸고 집을 나섰다.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다. 나는 20년째 다니던 전통시장을 찾았다. 과일 가게 주인 박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아이고, 김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요.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가족 일로 그러신가 봐요. 애 키우다 보면 누구나 골치 아프죠. 저도 5이나 키웠는데 각자 다른 걱정을 안겨주더라고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자식이 부모를 그냥 돈줄로만 보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귤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보셨다. 지금 그런 일 겪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과민한 건지 아니면 사실인 건지 모르겠어요. 내 나이 70 넘게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니의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렸다. 어머니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물을 주다 전화가 울렸다. 현수였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괜찮다. 너희는? 수진이랑 많이 고민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희가 돈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봐요. 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이제는 카드를 쓰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용돈처럼요. 용돈? 네. 어머님이 정한 금액만큼만 받으면 저희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어머님도 안심되시잖아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현수야, 그건 너무 큰 돈이다. 엄마, 지난 몇 달 동안은 그것보다 더 많이 쓰셨어요. 이건 오히려 줄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필요하니? 너희 둘 다 직장 다니잖아. 앞으로 성공하려면 체면도 지켜야 하고 옷이며 모임이며 기본적인 생활비 외엔 늘 부족해요. 그럼 너희 생활을 줄이면 되잖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저희더러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수입에 맞게 살라는 거다.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엄마 인생이 우리 인생이랑 연결돼 있어요. 엄마가 여유가 있으면서 왜 굳이 우리가 고생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이지 네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정해주세요. 최소 100만 원. 나는 더 생각해봐야겠다. 엄마, 저희는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나는 2년 동안 돈이 새어나가는 걸 참아왔단다. 결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됐어요. 더는 부탁 안 할게요. 수진 말이 맞았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뚝, 전화가 끊겼다. 다른 방법? 무슨 뜻이지? 그 의문은 월요일 아침 풀렸다.
아침밥을 먹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김 여사님 되시죠? 저는 서울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진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죠? 아드님 현수 씨가 의뢰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정신적, 재정적 판단 능력을 검토해 달라고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 말씀에 따르면 최근 어머님께서 피해망상과 혼란, 비합리적 결정을 반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힘드실 수 있어 성년후견을 신청하려 하십니다. 성년후견? 네. 재판부에서 어머님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관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경우엔 아드님께서 후보자로 나서셨습니다. 나는 힘이 빠져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나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려 한다니. 엄마,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거예요. 대출을 받든 물건을 팔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만든 그 수천만 원짜리 카드 빚은 뭐냐?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네가 한 일을 조사했으니까. 현수야. 엄마, 그건 정말로 응급 상황 때문에 만든 거였어요. 수진이가 치료받을 게 있었잖아요. 한 정식집이랑 명품 매장이 치료받는 곳이냐? 대답은 더 이상 변명일 수 없었다.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건 전부 사기야. 그 순간 현수가 울기 시작했다. 아이였을 때 이후 처음 듣는 울음소리였다. 엄마, 제발. 우린 가족이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이미 날 무너뜨린 건 너희야. 다 갚을게요. 딱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2해 동안 이미 수십 번 기회를 줬다. 더 이상은 없어. 엄마, 제발. 안 돼. 잠시 흐느끼던 그의 목소리가 돌변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음성으로. 그럼 전쟁이에요. 그가 전화를 끊자 전쟁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낯선 번호에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고 음성 메시지엔 협박과 애원, 욕설이 뒤섞였다. 낮에는 현수가 집 앞 골목에서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다. 수지는 친구들을 시켜 엉뚱한 핑계로 초인종을 눌렀다. 어느 날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길가에서 모르는 아주머니 3명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알지? 자기 아들 훔쳤다고 소송건 할머니 집이래. 참 창피하다. 나이 들면 원래 의심 많아져서 그래.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 결국 치매 오시더니. 명확히 끝맺진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내 정신 상태를 무너뜨리려는 소문. 나는 급히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그들이 뭘 하는지 아시겠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머니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흔한 수법이에요. 모든 걸 기록하세요. 방문, 대화, 협박, 다 증거가 됩니다. 그날 밤 내 차는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미친 구두소에 나는 몸이 떨렸다. 법으로 싸우면 그들은 심리전으로 맞섰다. 친구 영숙은 내 얘기를 듣고 당장 집에 오라 했다. 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럼 내가 같이 있을게. 그날 밤 영숙은 내 거실 소파에서 함께 자주었다. 70살이 넘어 내 친구가 지켜줘야 한다니 서글펐다. 새벽 3시 전화가 울렸다. 혹시 응급 상황일까 싶어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일그러져 흘러나왔다. 축하해요, 어머님. 더러운 돈 때문에 가족을 산산조각 내셨네요. 뭐라고? 그 돈, 고인이 된 아버님이 무슨 장사로 모은 건지 다들 알잖아요. 밤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동네에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회계사로 일했고 늦은 밤 일 같은 건 없었다. 이제 그들은 내 고인의 명예까지 짓밟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영수가 이 싸움은 더 심해지겠지? 그렇겠지. 그래도 같이 버티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박 변호사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김 여사님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비슷한 피해 사례가 3건 더 발견됐어요. 가족이 재산을 잠식하고 막판엔 후견인을 신청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을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3월 어느 화요일 아침, 나는 영숙과 박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정 안에는 현수와 수진이 이미 앉아 있었고, 옆에는 비싼 양복 차림의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현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곧 시선을 돌렸고 수진의 차가운 눈빛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내놓았다. 수천만 원의 무단 사용 내역, 내 명의로 몰래 개설된 카드, 새벽 현금 인출, 복사된 카드 사본, 날짜, 장소, 금액이 모두 기록된 명백한 증거였다. 현수 측 변호사는 모든 게 구두 동의였다고 주장했고 내 고발은 노인성 망상이라 몰아갔다. 심지어 동네 이웃들을 증인으로 세워 내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꾸며냈다. 그러나 박 변호사가 준비한 마지막 증거는 그들의 얼굴을 굳게 했다. 내 카드가 사용된 순간을 찍은 CCTV 영상. CCTV 화면에는 내가 집에 머물던 시간에 수진이 내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구나 그 시각란은 집 전화로 통화 중이었다는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됐다.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건 내가 15년 동안 진료받아 온 주치의 김 원장의 증언이었다. 지난 2년간 내가 받은 건강검진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인지 능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내게 증언을 요청했을 때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엔 작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았고 점점 제 카드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으며 제 허락 없이 복사본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돈을 지키려 하자 제 아들과 며느리는 법적으로 제 재산을 강제로 관리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김 여사님,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계좌를 개설하라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장님. 단 한 번도요. 현수가 증언대에 섰을 때 그의 말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처음엔 내가 구두로 허락했다고 했고 다음엔 충동적 지출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결국에는 내 직접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지만 가족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단호히 끊었다. 현수 씨, 의도가 무엇이든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판결은 명확했다. 성년후견 청구는 전면기각. 현수와 수지는 내가 입증한 3천만 원 이상의 피해액과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즉시 변제하라는 명령. 불법으로 개설된 계좌는 전부 취소, 내 신용기록에서 삭제. 게다가 1년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앞으로 어떤 연락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덧붙였다. 이 사건은 가족 내 금전적 학대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김 여사는 충분히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정당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재산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위협수단에 불과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 변호사는 말했다. 돈을 회수하는 데 몇 달 걸리겠지만 법적으론 즉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행 시 추가 처벌이 뒤따를 겁니다. 그날 밤 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 정원을 바라보았다. 국화는 곱게 피어 있었고 동백꽃은 제 빛깔을 잃지 않았다. 내가 사랑으로 가꾼 것들은 여전히 꿋꿋했다. 2년 만에 내 재산이 지켜졌고 내 집은 다시 안전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나는 아들을 지켰다고 믿었지만 결국 잃었다. 내가 품에 안고 젖 먹이며 키운 아들, 공부하라고 뒷바라지했던 청년은 사라지고 나를 무능한 노인으로 몰아가려
했던 낯선 이만 남았다. 정의는 이겼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부서진 채였다. 6개월 후 내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법원의 명령대로 매달 돈이 들어왔고 통장은 점차 회복되었다. 더 중요한 건 내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 변호사와의 대화도 달라졌다. 그는 몇 해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혼자 살고 있었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나처럼 꽃을 사랑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내 철쭉을 보며 물었다.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면 비결이 뭡니까? 인내와 꾸준한 손길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다 그렇지 않나요? 그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다. 문서 검토는 핑계였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책, 정치, 지난 삶, 미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를 돈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다. 가을 어느 일요일 우리는 함께 만든 약과를 먹으며 차를 마셨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김 여사님, 지난 몇 달이 제겐 아내를 잃은 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62에 다시 사랑을 느낀다니 어쩌면 미친 것 같죠? 내 나이 70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게 더 멋진 일 아니겠어요? 6개월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증인은 영숙과 박 변호사의 형, 그리고 간단한 주례. 단출했지만 완벽했다. 그는 내 집으로 들어와 법률 서적과 화분을 함께 들여놓았다. 남편이 쓰던 서재는 우리의 공동 서재로 바뀌었고 정원에는 새 꽃들이 심어졌다. 오랜 세월 잃을 뻔했던 나의 존엄과 평화는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박 변호사는 서재에서 다른 노인들의 재산 피해 사건을 맡아 변호했다. 내 사건 이후 그는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학대당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사명처럼 여기게 되었다. 한 건 이길 때마다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겁니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꼭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무너진 사람 같았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다른 남자랑 떠나버렸습니다. 소송 끝나고 겨우 모아둔 돈까지 다 가져가고 결국 남은 건 빈손뿐이에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모성의 아픔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2년간 휘둘리던 그때의 내가 아니었다. 현수야, 안 됐다. 하지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엄마,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널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는 있는 게 아니고 더더욱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언젠가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줄 때 그때는 다시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변했을 때.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이후 들려온 소식은 그가 지방 도시로 내려가 소박한 직장을 구하고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로서 그가 언젠가 바른 길을 찾길 바란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에 내 삶을 걸지 않는다. 지금 내 곁에는 박 변호사가 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산다. 가끔 그의 자녀들이 서울로 찾아오면 웃음소리로 집이 가득 찬다. 우리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 어린 애정,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꺼이 나누려는 단순한 기쁨 위에 세워졌다. 72의 나이에 나는 깨달았다. 존엄을 지키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나는 아들을 잃었고 많은 돈도 잃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자유, 자존심, 그리고 뜻밖의 시기에 찾아온 진짜 사랑. 매일 아침 내 집에서 내 계좌에 안전히 보관된 돈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한 남자와 함께 눈을 뜬다. 그것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가장 달콤한 승리다. 인생은 가르쳐 주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